이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인데 크게 이제 희락적 사유 방식에서는 이 세계가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변한다는 그 자체를 그러면은 그 하나의 어떤 가상으로 보고 더 본질적인 어떤 뭔가 있을 거냐라고 사고하는 어떤 방식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변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근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 변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근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 흐르는 강물 속에 어떤 것이 두 번 다시 그 같은 강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어 보면은 왜? 흐르는 강물은 계속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유 방식이 이 희락적 어떤 사유 방식의 어떤 근원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근본 그 기본 토대인데, 이 베르그송이 이제 전통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뭐를 비판하고 그런 다음에 대안 개념을 반드시 내세워야지 이제 그게 비판이 지금 성립하잖아요. 우리가 이 해결이 왜 위대한가 하면은 계속 비판하면서 자기 대안을 계속 다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변증법적 논리로 이제 비판이 아니라 비판만 하면 소극적인 거죠. 근데 이 베르그송이 세계를 이렇게 공간화 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 공간화 시키면서 그 공간 속에 어떤 균등화를 시키면은 굉장히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 역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논의 역설이 말하자면 아킬레스와 거북이.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절대 못 따라잡는다는 어떤 그 패러독스가 생겨요. 그런 패러독스가 생기는 거는 거기에 공간 자체를 균등화시키고 그 균등화시킨 속에 하나의 어떤 점화시키고, 즉 가분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패러독스가 나와서 그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베르그송이 이제 내세우는 게 바로 이 세계는 생성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생성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본 토대는 지속이다. 즉 시간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지속이 바로 이 생성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존재의 근본 구조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래의 어떤 거의 전통적인 모든 철학을 다 비판을 하죠. 베르그송 이전에까지. 왜? 관념론과 합리론이라는 근대의 사유를 이루고 있던 그 기본 개념인 관념하고 그 지각조차도 지각을 어떤 점으로 고정화시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인상, 사물을 이미 고정화시킨 지각 속에 딱 묶어놓는 거예요. 관념도 지각을 우리가 데카르트 공부를 쭉 해서 알지 않습니까? 쭉 전부 다 없애고 해가지고 기하학적 본질 형태가 사물의 본질이다. 밀랍의 어떤 본질이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합리론이든 경험론이든. 고정화시키는 방식 속에 뭐가 지금 깔려있는가 하면 아까 데카르트 제논식처럼 세계를 균등화시키고 고정화시키는 어떤 역설적 방식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세계의 근본 현상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 왜곡시키는 어떤 방식이 바로 그 공간 자체를 균등화시키는 어떤 방식에서 나온 건데, 그 공간을 균등화시키는 어떤 그 방식 속에 기본적으로 시간조차도 그렇게 균등화시켜버렸다라는 게 베르그송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럼 공간은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태도 속에는 시간조차도 그렇게 공간화시켜버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공간화시킬 수 없는 어떤 구조의 기본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고찰해 봅시다. 사물이든 어떤 우리의 자아든 간에 지금 관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에 그 들어온 기억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지금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까 들어오는 순간을 제가 그 과거를 지금 이 강의하는 현재의 순간 속에 딱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금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갈지가 지금 요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보니 관장님이 들어왔을 때라는 어떤 그 과거를 그 시간으로 딱 떼어놓고 또 지금 그 몇 분 또 지났으니까 시간을 그렇게 딱딱 끊어버리면 강의의 지금 연속성이 지금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도 잘 안 되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즉 이런 현상적 구조 속에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과거가 떼어지지 않고, 즉 순수 지속이라는 것은 자아의 상태가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를 해요. 베르그송이.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 지속이에요. 순수 지속의 어떤 핵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상적으로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뭐 강의를 듣든 해보십시오. 강의하다가 뭐 잠깐 강의 듣다가 다른 잡념 들어보면 그 강의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도 일종의 아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순수 지속의 한 예라고 보면 돼요. 그게 지금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인식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요, 순수 지속이라는 게? 그 이야기도 들어가지만은 더 적절한 예는 한 음이 이제 마지막 총 우리가 시베리우스 전에 선생님들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올렸는데 그 시베리우스 핀란드 곡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 끝나는 마지막 음 속에 그 이전의 음이 그 안에 속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이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전에 나왔던 그 곡의 멜로디들이 그 마지막 곡 속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때만이 그 곡 자체를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 편집을 잘라낼 수가 없고. 예, 편집하는 딱 순간에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고체화시키고 고정화시키고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시간이라는 이 지평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걸 딱 자를 때 이때가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각의 어떤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각 자체를 지금 베르송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근원적 어떤 현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더 근원적인 것들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는 그 순수 지속의 어떤 본질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후슬 시간 개념, 그런 다음에 사르트르 시간 개념, 또 하이데크 시간 개념하고 유사한지 아닌지의 그 어떤 차이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이 베르송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아까 예에서 어떤 곡이 끝났은 그 마지막 음 속에 이전의 음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이 그 베르송이 기억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시해요. 여러분들 그 올리버 섹스입니까? 그 왜 올리버 섹스 거기도 보면은 이 기억 상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뇌의 어떤 그런 이런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베르송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요 시간 구조 요 자체가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억이라는 요 속에 바로 과거가 현재 속에 나타나니까 현재 속에 그게 이제 베르송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기억의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런 어떤 시간 구조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을 이루고 있는 이게 바로 지속이에요. 순수 지속이라는 게 바로 요 시간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과거가 현재에 묶여 있는 어떤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 베르송한테는 존재의 근원의 어떤 근원적인 이게 이제 근원적인 어떤 거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어떤 그 분석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많은 시간적인 어떤 그 지평이 흐르고 있는 것 속에 어느 한 면을 딱 자른 거예요. 딱. 자, 그때 이제 지각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송한테 갖고 있는 어떤 이 지속이라는 개념, 그런 다음에 생성,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갖고 있는 어떤 이 지속이라는 그 개념이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고, 이 속에 이제 들어가기를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길을 열어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철학자고, 예술가가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제 그 인식의 어떤 그 가능성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베르송한테는 예술 작품 혹은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직관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 자체를 이렇게 제조한 만드는 어떤 방식과 그 만드는 그 자체 행위 자체를 이때까지 계속 분리해오고, 그게 대해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됐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카톡에 올린 것 중에 그 마주 바라보기 하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은 마주 바라보기, 그게 제가 그 책을 보는 게 더 아마 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직관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술가가 일종의 이제 관조 형태이지 않습니까? 직관이라는 게 일종의 관조의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지금 이 행위 방식이, 행위 예술의 어떤 이 방식이 나타나는 어떤 방식 자체가 그 관람객, 그러니까 그 이 종래에는 일방적으로 예술 작품이 우리가 관람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우리한테 그냥 의미를 던져서 우리가 그냥 전문가나 뭐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방식인데, 이게 이제 지금 상호 교류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술 작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행위 예술 그 자체의 어떤 한 속에 그 어떤 제작 자체라는 어떤 제로, 소위 말하는 그런 걸 떠났어도 순수 예술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술 작가가 가질 수 있는 그 작품, 관람객 혹은 그 같은 그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작가와 관람객과의 어떤 상호 소통, 상호 교류의 어떤 그 가능성들의 어떤 길들을 이 베르그송적 어떤 차원에서 열려질 수 있죠. 여기 이제 그 말고도 이게 약간 여러분들 카톡에 올렸던 모네 작품을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 지금 작품을 다 안 올렸는데, 왜냐하면은 그 성당, 사르트르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련화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밀집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전부 다 연작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예술 작품에서는 결국 거기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베르그송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어떤 그 지속성,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작품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체의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그 구조. 그러니까 한 사물이 그 교회의 어떤 그것도 4가지 교회가 제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그것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빛의 어떤 현상이 달라진 그걸 지금 노리는 게 아니고, 시간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시간성의 어떤 그 구조의 어떤 본질적인 구조가 바로 시시각각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작품만으로 완성되는 작품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성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형식적으로 나타난 게 그 이제 연작의 어떤 형태로 모네가 그렇게 작품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말고도 인상파라든지 아니면은 제일 많이 그 예술가들한테 그 당대 때 많이 논의되고 연구가 되었던 철학가가 바로 이 베르그송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톡에 올린 거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찾아보면은
찾아서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보면은 뭐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한 예술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사물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어떤 그 방식들이 다르게 주어지지만은 그 자체가 다르게 주어지면서도 동시에 그 한 건물 혹은 한 어떤 사물 혹은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주어진다. 그거를 하나로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작품 자체는 연작의 형태로 수련하겠던 작품은 200개가 나오고 그 모네가 그걸 할 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그 저 뭡니까 그것은 캠퍼스를 9개인가 그렇게 놓고 그거를 계속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실제 이제 작업 자체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술 작품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남으로써 예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모네라든지 또 세잔 쪽에서도 그게 이제 많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미술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 베르그송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기본 그 철학 자체가 순수한 어떤 그 예술에 대한 특히 그 현대 예술에 대한 그 가능성을 그 지평을 훨씬 더 많은 열어놓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멜로뽕티나 르즈 같은 경우 가서 더 구체화되고 더 논리화되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베르송은 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세계상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대안적 어떤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여기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고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그 베르그송한테는 무슨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이 개체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게 개체성. 그러니까 시간 구조를 논의를 할 때 전반적으로 그 특히 시간 구조를 존재의 기본 구조로 보고 그거를 종래의 어떤 그 철학의 어떤 정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대안으로 하기에는 어떤 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개체성에 대한 궁구 원리로 적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그 문제점과 그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만은 이 근본적인 어떤 자체 그래서 저 뭐 그런 이야기는 해요. 그 중국의 그 시오랑이라든가 그 사람이 이 베르그송에 대한 어떤 박사 논문을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다가 마지막에 이 베르그송 논문을 포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포기 이유가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그걸로는 여기에 어떤 사회에 대한 고민, 사회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빠졌다 그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면 근본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그 구조에 의해 가지고 세계를 파악을 할 때 오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 베르그송도 그렇고 후설도 그렇고 사르트르도 그렇고 이 하이데거도 궁극적으로는 그 존재 기반의 어떤 그 시간성 구조를 그 철학의 어떤 기본 원리로 삼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난점이 아닌가. 물론 이제 사르트르 같은 거는 변정도주의 이성 비판에서 그 역사 자체의 어떤 물적 토대와 인간의 실존 구조를 융합하려고 하는 점에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탈피를 하죠. 그 점에서 이제 사르트르의 후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르송은 그 점에서 이제 조금 어떤 그 약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예.
질문 조금 받죠. 방금 말씀하신 그 사르트르의 그 역사성이라는 예. 그 부분이나 지금 배우선이 얘기한 그러니까 기억과 시간과 지속이라는 개념이 어차피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다른 건가 같은 거 아닌가? 그 사르트르에서 이제 초기 말고 우리가 사르트르 후기 쪽의 어떤 그 역사성은 그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물질 물질 경제의 어떤 기본 토대와 실존의 어떤 그 결단의 어떤 그 구조 자체가 마치 우리 저 유전자 구조 이렇게 하듯이 같이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돼. 그 두 개의 어떤 상호 교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베르그송은 궁극적으로 존재의 기본 원리의 어떤 지속을 하지만 이게 이제 바로 지속이 이게 순수 지속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게 시간 구조단 말이에요. 시간의 어떤 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성의 어떤 구조가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개체성을 설명을 할 때는 잘 맞아요. 어느 정도 굉장히 유용하고 유효한데 설명이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강의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탁탁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나하고 내가 지금 당장 정치 뭐 어떤 그 경제 구조가 지금 당장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거고 지금 당장 내일 당장 그 밥 먹을 그게 없고 이러면은 내 자신의 실존 구조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 본질 자체가 그거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이 분석적 방법이나 어떤 직관의 어떤 그 방식으로 세계를 파악해서 왜곡되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의 세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물적 토대의 정치, 경제의 구조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는 혹은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런데 아직도 왜냐면 우리 지금 초보적인 단계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인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개체성으로 가게끔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시간 구조라는 그 자체의 어떤 성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시간은 정치, 사회, 경제에서 오는 시간 구조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 베르그송은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존재가 어떻게 연관지어진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개체성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개체성으로 이제 갖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철학적 사유를 해 들어갈 때 베르그송이 파악했는 세계에 대한 뭐를 생성해 이런 거는 굉장히 발상도 좋고 굉장히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레즈를 아직 안 해서 그런데 이걸 하면은 이게 얼마나 여기에 많이 힘을 입고 덕을 많이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현대 해체론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럼 해체 이후에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체라는 게. 그러니까 비판은 가능한데 그 해체가 해체로서만 끝날 때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의 구조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저는 조금 한계라고 봐요. 그 사르트르는 또 더 이제 존재 자체에 더 의미를 두니까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역사나 사회나 이걸 다 고려할 수밖에 없고 또 개인이 사회나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이 영향도 또 되돌아와서 개인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듣기로는 베르그송은 이제 시간의 틀 안에서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관점 어떻게 되니까 뭐 이렇게 여러 다원적인 고려보다는 정확하게 보려면 개체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시간적인 차이도 있죠. 그 연대기적으로. 그래도
그 베르그송이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조레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주의자고 둘이 막상막하에 공부를 했던 둘 다 1, 2등 했던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암살당해요. 굉장히 절친이. 그 미테랑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그 붉은 장미를 가지고 그 묘소로 찾아간 친구가 그 친구거든요. 근데 어떤 사회성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부터 좀 이렇게 베르송이 많이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하지 않은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철학 공부를 우리는 지금 기초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너무 막 이렇게 담론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좀 예단하기는 너무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이 기본 개념 같은 것들 그게 어떤 게 뭐를 비판하고 뭐 어떤 것들을 여기 이제 밝혀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예술 철학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예술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수 지속에 대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직관적에 또 다른 의미로는 관조니까 결국은 예술가가 현대 예술가한테 그냥 재료를 통한 작품성과는 다른 방식의 현대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특징들을 더 이론적으로 근거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이 베르그송 속에 내재되어 있는 즉 현대 예술을 더 이론적으로 혹은 더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고 그게 많은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사회 비판적 담론으로만 또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약간 중용적인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찾아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한. 그러나 이 베르그송이 유일하게 그 서구 지성사에서 이 직관이라는 그 자체를 분명하게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게다가 그게 시간성의 어떤 그 구조를 넣고 그거를 보다 더 이렇게 사회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설명이 안 됐지만은 이 여기에 이제 그 의식이니까 그게 꼭 바로 또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이제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식과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이해의 방식을 그 서구의 어떤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많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양인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제 철학적 공부를 할 때는 배울 점들이 여기서 얻어와야 될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점이 이제 우리가 베르송을 공부를 하면서 얻어야 될 어떤 그런 그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부분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조금 하면은 이 분석과 직관의 어떤 이 그 대립적인 어떤 이 방식 자체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는 건 좀 주의를 이제 좀 가는 건 이 분석적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분석적 방법이 지금 이제 저렇게 하는 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성을 자꾸 이제 지적을 하고 이 방식이 어떤 우월적 방식으로 우리 삶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방식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근거와 근원을 밝혔다.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베르그송한테서 이렇게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니체가 뭘 비판하지 않습니까? 가상 이렇게 나왔다. 그게 비판이지 부정이 아닌 거예요. 그게. 또 여기 베르그송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서구 이렇게 이제 과학적 사유 방식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근원적인 어떤 사유 방식이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인간 자체가 생명적인 어떤 그런 거고 그런 생명적인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방식에서
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도 탄생이 되고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도 탄생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그 근원성에 대한 거를 이제 밝혀줬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익하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점이. 그러나 너무 담론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적 사유 방식 자체가 자꾸 사유를 통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거 끝나면은 또 그 다음 단계 그냥 또 단절시키고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벨그송을 제가 이제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다 하고 이걸 쭉 했는가 하면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어느 정도 또 뒤에 둘레즈라든지 아니면 뭐 멜로뽕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걔들은 이 사유를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전의 어떤 사유를 비판하면서도 수용하고 그걸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큰 흐름을 이렇게 같이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좀 그렇죠. 그런 면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배우성이 앞 세대에 있으니까 그 사람 유산을 뒤에 이제 사유하는 사람들이 다 물려받아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비판을 하든지 발전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의 폭이 배우성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시도하는 단계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샤르트르보다는 그렇죠. 유산 없이 그런 면도 있고, 예,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고, 저는 그 아도르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의미가 루카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아도르노가 그걸 굉장히 이제 좀 강조하는데 의미 깊이의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겔에서 뭐 이렇게 이제 플라톤에서부터 쭉 칸트를 거쳐서 또 이렇게 이제 현대 철학 쭉 이러오는 그 전체의 그 과정 전체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게 분석이 되고 의미가 점점 더 깊은 방식으로 나오는 방식이지 막 이렇게 단절되는 방식으로 그냥 칸트 끝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의미 깊이의 어떤 성장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보는 거죠. 예. 쌤 동양적인 좀 하시니까 질문하실 거 많을 것 같은데.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 괜찮아요. 이게 개념이라는 게 자꾸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외화시켜가지고 또 이쪽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발전하는 거니까. 그 아까 제노온의 그 패러독스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예전에 데카르트 할 때 데카르트가 조금 전에 나를 창조한 것은 신이다라고 그렇게 단절적으로 얘기했던 그게 그런 부분을 저 지속이라는 거하고 대비시켜서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데카르트 하면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신을 도움으로 내가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데카르트가 신정명을 신정명을 쌤 촉이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데카르트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이게 단절화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부를 쭉 하면서 데카르트부터 이렇게 쭉 철학사를 쭉 공부하면서 이게 사유가 굉장히 계속 이렇게 뭔가 발전하고 뭐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제 오면은 이 신체하고 전부 다 총체성으로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지속, 생성, 일하고 이 하는 속에 이 아까 시간 구조에서 제가 설명을 이제 조금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과거가 현재에 이렇게 묶여 있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시간선 구조에서는 부분이 총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조금 어려운데 부분이 총체성이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 딱 봐서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또 자기가 총체성이에요. 또 각각은 다 다른데 이질성인데
혼용이 돼가 같은 거예요. 요 두 개념을 설명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질성과 이질성이 혼용되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창조가 나오고 진화론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베르그송이 진화론적인 어떤 설명을 불만족하는가 하면 진화론에서는 그 돌연변이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한 종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전체의 어떤 각 부분의 기능이 그게 전체의 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성격을 왜 지배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르그송에 오면은 그게 창조적 엘랑 비탈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적 도약, 뭐 비약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가 이게 이질성과 같음이 혼용돼 있고 그게 다른 게 아니니까 그 근원적인 어떤 생명이 그 이전에 이후에 어떤 목적론적으로 어떤 것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이 자체에서 이미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들을 내재되어 있는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 보. 아니요, 괜찮아요. 좀 빨리 설명해요. 예, 이 부분이 총체성이 되고 이질성이 그 안에 혼용이 되어서 이질성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 어떤 건가 하면요. 이게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자꾸 말놀이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이해를 하면 더 쉬워요. 근데 개체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는 개체성이에요. 개체성.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개체성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딱 하면은 어떤 한 부분은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전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기계론적으로 생각을 딱 하면은 이 부분이 왜 총체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전체이고 또 전체가 이 부분인 방식으로 이 지금 이 생성의 어떤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그 자체가 내 과거의 어떤 집적이지만 그 과거가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종이처럼 쌓아놓은 게 아니고 현재하고 혼용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과거가 나를 현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이거 조금 이해됩니까, 쌤? 안 되면 다시 제가 설명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진화론에서 창발되는 뭐 그 부분은 이해가. 요거는 지금 이제 이해가 다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베르그송한테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엘랑 비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이 있으면서 같은 거를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혼용돼 있으니까 미래의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도약이 가능한 거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여기 내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론적으로 혹은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있어야 될 게 딱 네모 형태로 딱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언제 어떻게 뭐 딱 하면은 그 이후에 이런 것이 딱 생길 거다 하는 게 요 속에 딱 이런 게 고정화된 어떤 방식으로 있어야지만이 그게 기계론적이지 않습니까? 기계론적 사유 방식이라는 게 지금 특정한 시점에 요게 있는 것은 그 이후에도 특정한 시점에 어느 지점의 조건이 같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게 그 기론적 사유 방식이고 목적론적 사유 방식이 요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이 이미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화론에서
반대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요? 예, 진화가 오히려 주변이나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이제 지향성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도약이나 형질 변화는 완전 무작위성이에요. 무작위성은 나타나는데 환경이 선택이 되면 도약이나 진화의 방향이 그 내재적인 것 때문에 어떤 도약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화가 아니 이게 지금 기계론적 설명을 할 때 이게 기계론적일 때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약에 네모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특정한 시점에서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동일하게 여기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론적 사유 방식이거든요. 네, 그건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이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나타난다는 것, 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이 속에 이미 이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방식은 아니면서도 이 가능성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이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나중에 모순이 된 거잖아요.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내재되어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요 네모의 형태가 미리 규정화된 어떤 형태로 있다는 게 아니고 뭐든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여기 있어 가능한. 그 다인이 주장한 게 그건 뭐든지 돌연변에 의해서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에서 뭐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종이 형성되려면 이게 계속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다양한 내가 뭐 인간이라도 키 큰 인간, 키 작은 인간, 검은 인간, 뭐 이렇게 하얀 인간이 태어나는데 이건 무작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생식 가능한 예전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생식에 성공해야 되고 또 자손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환경이 끼어든다는 거죠. 사실 이런 다양한 형식은 다 몸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어떤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지만은 이제 방향성은 제멋대로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약간의 변이 같은 것들인데 근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형질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 환경에서 그런 특성을 가진 것만 성장하고 자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형질의 형태들이 이제 특정 기후나 환경에서만 이제 오랫동안 생겨나고 종이 분화가 된다는 원리가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성이나 다 빼고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어떤 내가 이런 형질이 있으면 내 자식이 똑같은 형태로 기계 붕붕 찍어내듯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다인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덕성이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다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기 그 총체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배우성이 동양적 세계관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그게 느낌이 오거든요. 어떤 느낌? 그냥 그 전반적인 그 느낌이 그렇게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려우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양적 세계관의 시각으로 조금씩 더 바라보며 훨씬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그 이야기했는 그 분석적 방식과 직관적 어떤 그 방식에서 그 분석적 사유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장애적인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분석적이라는데 그 중에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가 혹은 그 기호인데 사실은 우리가 노자의 그걸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가 지는 건 노자 장자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언어를 넘어서야 되는 근데 이제 현대 서구의 언어 이론에 이제 현대 뭐 소시르라든지 아니면 현대 언어 이론에 이제 쭉 들어오면서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조금 극단화시키면 이 편향된 혹은 하나의 문화지향적인 혹은 하나의 어떤 관심지향적인 어떤 방식으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르그송한테도 사실은 그 문제를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초탈. 초탈이라는 말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탈이라는 말 예술가가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서 이제 초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의 어떤 일상적 어떤 삶이나 아니면 혹은 학문적인 어떤 그 방식은 어떤 형태의 어떤 기호 아니면 언어에 의해서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호 언어라는 게 곧바로 더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형태로도 문화적인 어떤 그 청에 의해서 필터링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동양적인 어떤 그 도를 가기 위해서는 노자나 장자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에 대한 어떤 그 불신 혹은 그거를 어떤 하나의 기본 장구로 보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점이 공통점이 많은 거죠. 단지 이제 그 여기서 그 하는 거는 그 장자에서도 그 좌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좌망이라는 그 자체도 이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직관에서의 어떤 그 관조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유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또 틀 자체가 조금 그런 거는 여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간성에 대한 그런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물질과 기억의 어떤 그 책도 있어요.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이 물질하고 이 인간의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방식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이 베르그송이 상당히 문제를 건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노자나 장자 쪽에서 보면은 이 물질과의 어떤 그 관계가 혹시 쌤 좀 조금 그 좀 전문적 지식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왜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아니요, 이제 갑자기. 아니 요 문제점만 좀 이제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은 이 베르그송한테는 이 물질하고 이 기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 이 베르그송은 좀 더 이 뭡니까 이 물질에서부터 정신까지의 어떤 전 구조를 좀 다 다뤘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좀 좁은 지식으로는 그 노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 점이 동양철에 참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물질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 자체가 좀 빠져 있는. 그러나 이 베르그송한테는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좀 더 다루고 있거든요. 물질과 이 기회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점이 우리가 이제 서양철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플라톤을 공부를 하든 칸트를 공부를 하든 거기 보면 다 전부 다 그 실천적 윤리 도덕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 점이 조금 부족해서 또 이제 전문으로 동양 공부하는 분이 또 들으시면은 또 큰일 날 소리를 제가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노장에서 한정시키면은 또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글로벌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좀 대충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런 동양 철학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한계점과 달리 얘기에는 좀 그런 면이 또 조금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아까 그 진화론 제가 설명하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베르그송이 진화론에 대한 어떤 그 기본 태도의 어떤 문제점이 어떤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봐서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 내서 그 문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베르그송한테의 엘랑 비탈 즉 생애의 어떤 그 도약 혹은 그 자체가 기계론적인 어떤 그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변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의 어떤 그 변용 가능성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왜?
그 자체 내에 이미 이질적인 것과의 어떤 혼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과거가 단순히 같다면은 과거일 수가 없고 현재일 수도 없는 그런 거니까 왜 내 자신이 지금 계속 변화하는 것 속에 다름과 같음이 계속 하나로 혼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그게 창조적 진화라고. 그게 이제 창조적 진화 그렇게 이제 가는 그거죠. 그래서 그 이질성을 우리가 보통 그냥 행식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다른 거니까 동일성에서 떼놔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질성과 그 동일성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그 개념, 그런 개념이 이해하기가 힘이 들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 베르그송에 아주 고유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행식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질성이 그 동일성과 같이 그 혼용으로도 하나로 오냐, 혹은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부분이 총체성이 될 수 있냐 하는 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거 딱 이해를 하면은 그게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진화로 인한 죄송합니다. 진화로 빼고 기계론적인 어떤 설명을 비판할 수 있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술 심리치료에 보면 만다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자기의 과거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근원적인 그 뿌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생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개념하고 약간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총체적 의미의 저기 아까 얘기하는 개체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동양적으로 그러니까는 저 프로이드 제자에 있는 융이 있지 않습니까? 융에 들어가면은 거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이건 알아놓으십시오. 이미 이제 서구 네덜란드 회사에서 서구 동양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마르코 폴로하고 뭐 그래서 이미 데카르타에서 혹은 의심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 서구 사상에 이미 주역이라든지 동양의 그 사상들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서구 사상 자체 자기들도 굉장히 그걸 많이 해서 서구 사상에서도 베르송한테 이제 우리가 생철하는 게 굉장히 체계화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면면에 이어오는 게 뭐 그 생기론, 뭐 동양의 어떤 그런 고유의 사상들이 혹은 주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돼 있어가지고 라이프니츠의 그 기본 생각도 주역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많이 깔려 있어. 그래서 근대 사상 이후에 어떤 많은 사상가들이 동양의 어떤 근본 사상을 많이 접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로부터 그게 이제 사유의 어떤 건데 물론 이제 해결이나 뭐 아니면 저런 사람들이 무식하게 동양은 이미 그 역사가 정지돼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그 사유의 다른 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동양적 사유를 이미 접해가지고 자기 사유에 고유하게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고려를 이제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 주역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